안녕하십니까. 제가 전 시간에 정치 지도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나름대로 결정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 민주적 지도자가 가져야 될 자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국 정치 지도자들의 지금까지의 행태가 어땠든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과연 바람직한 정치 지도자의 상, 우리는 어떠한 정치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을까? 물론 민주적 정치 지도자는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정치 지도자가 더욱더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바람직한 정치 지도자의 상은 첫 번째로는 청렴한 지도자의 대가 된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모랄리티, 도덕성이 강조되어야 되는 건데, 영국의 액튼경은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권력은 오래 잡게 되면은 절대로 부패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정치 권력의 명언일 것입니다. 개인의 부의 축적보다는 멸사봉공의 자세가 요구되는데, 그러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은 오래 잡으면 잡을수록 부패한다라고 그러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권력에 매료가 되면은 절대 권력을 놓지 않게 되고 또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청렴성은 바람직한 정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명의식.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야기한 목민관의 자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기 자신이 어떠한 권력을 잡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은 소위 국가를 위한 봉사, 다시 말하면 국민에 대한 봉사라고 그러는 소명의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여론 수정 과정을 거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태도가 절대 필요하다, 그런 거죠. 이거는 국민에 대한 지도자의 어떠한 책임의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 이념과 원칙을 신봉해야 된다. 정치 엘리트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권력을 추구해야 되지, 비민주적인 소위 절차 또는 태도에 의해서 권력을 추구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철저한 신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족적 주체의식의 함양, 주권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 민족적 주체의식은 소위 하나의 민족국가의 의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는 민족주의가 폐쇄된 민족주의가 아니라 오픈 소위 내셔널리즘, 개방적인 내셔널리즘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구촌의 한 민족으로서 소위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갈등 수용 능력이 있어야 된다. 사회 갈등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러나 사회적인 갈등을 포용적으로 수용하는 그러한 자세, 소위 토러런스, 그런 것이 필요하다. 역사의식의 중요성, 국가와 사회의 발전 방향을 정하고 민족의 진로를 개척해 나갔다가는 역사의식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시대정신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정신. 지금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 이념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올바른 소위 판단과 더불어서 이에 따른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식, 그건 일종의 또 소명의식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 합리성을 기할 수 있는 전문 지식, 정치적 합리성과 기술적 합리성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정치 지도자들은 과거에 그저 큰 소리만 치고 권력만 사용하는 그와 같은 정치인이라 아니라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정치인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역대 대통령, 우리가 한국에 있어 정치 지도자들은 일단 대통령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 이외에도 국회의장 또는 국무총리 또는 대법원장 또 이외에도 여러 정치 지도자들, 국회의원 또는 역대 장관들 다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단 대통령이 정치 지도자로서는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대통령이 어떠한 통치를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또는 교육, 사회 현상이 많이 변화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역대 대통령이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했느냐, 그 리더십의 특성이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의 정치 사회 상황은 어땠으며 이들 리더십의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정치 사회 상황이 펼쳐졌느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4대 윤보선 대통령. 물론 윤보선 대통령은 아주 단기간이었기 때문에 리더십에 있어서는 우리가 평가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 장기간이었죠. 이승만 대통령과 더불어서 최장 기간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최규하 대통령 불과 1년 정도도 못했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경우도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서 소위 오랫동안 통치를 했던 대통령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이때부터는 이제 5년 단임제로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까지 우리가 제19대 대통령까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들 대통령이 지니고 있었던 리더십은 어땠느냐, 대통령 개개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1875년입니다. 1875년부터 1965년까지 1875년에 황해도 평산에서 출생해서 1965년 7월 하와이에서 사망했습니다. 조선의 3대 태종의 장자 양녕대군의 직손입니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서재필이 주도한 독립협회 간부로 활동하던 중 1898년에 체포되어 사용을 받았으나 7년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에 가서 1910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은 영세 중립론 Neutrality as Influenced by United States라고 하는 소위 박사학위 논문을 받아서 철학 박사, 다시 말하면 정치학 박사를 받은 한국 최초의 정치학 박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여기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썼던 포스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 1965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19년 4월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이후에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주로 독립외교 활동만 전개하고 이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직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당시에 탄핵을 받았던 기록도 있습니다. 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10월에 귀국해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해서 총재에 취임했고 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고는 정치 조직을 중심으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전개함으로 해서 해방 이후 가장 소위 그 활동이 많고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된 지도자로서 부상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재헌국회 선거 이후 구성된 재헌국회에서 국회의장에 선출된 후 바로 7월에 초대 대통령에 국회에서 선출됩니다. 당시 1950년에 10월 미국의 유명한 주간 시사지인 타임의 표지물로 등장함으로 해서 세계적인 지도자로서 부상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사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 중 1952년 부산의 국회에서 간선에 의한 대통령 재선이 어렵게 되자 헌법을 대통령 직선제로 개정하는 이른바 이른바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켜서 제2대 대통령의 재선이 됩니다. 1953년 반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함으로 해서 세계가 놀라게 되고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지도력을 무기로 해서 1953년 10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최초로 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로서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하나의 소위 그 근거를 마련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54년 초대 대통령은 당시 헌법에 초대 대통령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연임 조항을 철폐하는 소위 4.4.5입 그러니까 4.5 이상은 반올림하는 그래서 1로 이제 치는 소위 그 4.4.5입 개헌안을 통과시킴으로 해서 영구 집권의 길을 가게 됩니다.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로 대통령, 부통령 부정선거로 4.19 학생혁명이 발생하고 이후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하와이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1965년 7월 19일 사망, 그 후에 국립묘지에 묻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의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야뉴스의 정치인이다 그러죠. 한편으로는 건국의 원훈이자 한민족의 독립과 번영의 기초를 다진 국가의 소위 그 아버지다. 그러니까 일종의 founding fathers, 미국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미국을 건설한
조지 워싱턴과 같은 소한 국부로서 숭앙된 정치인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방위 수호 조약을 체결함으로 해서 오늘날 한국의 안보 체제를 확립하고 또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맹 조약을 체결한 그러한 그 하나의 사례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하나의 신생국가로서 신생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하나의 공으로서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한반도의 통일을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압살시킨 시대착오적 독재자로 평가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재선이 힘들어지자 소위 직선을 하는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킨 거라든가 또는 삼선 연임 조항을 소위 그 철폐하는 4.4 개헌을 한 것이라든가 또는 보안법 파동, 1960년 3.15 부정선거와 같은 것은 이승만은 정적과 국민을 탄압하고 1인 장기 집권체제의 구축을 기도, 경쟁 원리에 따른 평화적 정권 교체의 기대를 좌절시킨 하나의 정치 지도자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해방 공간의 대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그리고 6.25 전쟁을 극복하면서 신생공화국의 기초를 닦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 강의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 마찬가지로 제1의 물결, 소위 신생국가의 건설이라고 그러는 제1의 물결을 나름대로 완수하는 데 있어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 절대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독재 정치를 하고 또 헌법을 개정해서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했다. 또 부정부패를 부정선거를 획책한 것은 하나의 과로서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은 가부장적 권위주의형 리더십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승만 대통령은 태종의 소위 그 직손이라고 그러는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은 소위 조선시대의 가부장적 리더십을 아마 나름대로 좀 치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보선 대통령 1897년에서 1990년까지인데 호는 해위, 충남 아산이 고향입니다. 1897년에 출생해서 1990년 7월에 사망했는데 영국의 일제시대 때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을 다녔을 정도로 부유한 집안에 소위 그서 출생했습니다. 지주계급의 아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해방 이후 초대 서울시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후에 상공부 장관 그리고 1954년에 제3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에 등장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60년 4.19 학생혁명 이후 국회에서 간선으로 내각 책임제 하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각 책임제의 간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선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실권은 사실상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1962년 대통령에 사임한 후에 1963년 민정당을 창당해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으나 박정희 민주공화당 후보와
경쟁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그래서 근소한 표 차이로 낙선했고 더군다나 또 일부에서는 부정선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획책했다 해갖고선 나는 정신적 대통령이다라고 그러는 소위 그 용어를 사용함으로 해서 정신적 대통령이라고 그러는 것이 정치 용어에서 등장하던 계기도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67년에 역시 또 대통령에 출마했지만 야당 후보로서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은 내각 책임자에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상징성만 가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상징성만 가지고 있지만은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원수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직책을 또는 대통령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많은 노력은 했지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 구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력은 있었습니다. 특히 국무총리 재청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국무총리로서 구파의 지도자를 당시 지도자였던 김도연 의원을 지명했지만 국회에서 인준이 거부돼서 결국은 민주당의 신파의 지도자인 장면을 국무총리로 지명해서 국회의 인준을 받고 장면이 국무총리를 수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군사 정변 시에 올 것이 왔다라고 그러는 말을 하여 5.16 군사 쿠데타를 지원 또는 묵인을 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올 것이 왔다라고 그러는 것이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비교하면서 너무나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 질서를 안정시켜야 될 정치 세력을 등장을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올 것이 왔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러는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5.16 군사 쿠데타를 사실상 지원한 것이다 라고 그러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군사 쿠데타 이후 실시된 두 차례 선거에서는 낙선했지만은 군부를 견제하는 야권 세력의 대표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단기간 대통령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대통령 리더십 유형을 카테고리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면 국무총리, 사실상 제2공화국 하에서 실권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4.19 학생혁명 이후 장면 국무총리는 내각 책임자 하에서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운석, 호는 운석인데 서울에서 출생했고 역시 일제시대 때 미국 맨하튼 카톨릭 대학을 졸업할 정도로 비교적 여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면 국무총리는 초대 주미대사로서 6.25 전쟁 시 유엔의 참전을 이끌어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외교적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1951년 국무총리에 지명되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자유당 이후 사퇴하고 자유당에 맞서 야당 대통령으로서 오히려 그 다음 정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신익희 대통령 후보가 급소로 인해서 야당의 대표 주자가 된 것이 장면 부통령입니다. 그러나 명동 시공관에서 저기역 사건이 발생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충격을 주었고 이와 같은 저기역 사건이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부통령 장면을
제거하기 위한 이승만 대통령 추종 세력의 음모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4.19 혁명 이후, 학생혁명 이후 의원내각자의 국무총리로 선출돼서 실질적으로 국정을 장악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5.16 군사 정변 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자 결국은 피신하고 있다가 체포돼서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1966년 사망을 했습니다. 장면 국무총리에 대한 평가는 정치사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의원내각제를 실시하였다는 점과 4.19 이후 혼란스러운 전국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민주적 선거 절차를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룩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십 측면에서 장면은 나름대로 근대화에 대한 이상과 정책은 갖고 있었지만 체제 정당화와 정권 유지와 관련된 정치적 안목과 기술 그리고 엘리트 장악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단점이 이러한 정치력의 부족이 결국은 5.16 군부 쿠데타의 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초로 의원내각제 하에서 민주정치를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은 했지만은 정치력의 부족으로 안정된 국정을 운영하지 못해서 결국은 5.16 군사 쿠데타가 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들지 않았냐 하는 것이 하나의 부정적인 평가도 볼 수 있습니다. 장면의 리더십은 민주적 표류형 리더십. 민주적인 하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파고를 제대로 헤쳐나가지 못하고 침체된 그러한 리더십을 보였다 그런 거죠. 정치 혼란 등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이 아주 미약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1917년에서부터 1979년까지 경상도 구미에서 출생했습니다. 5대, 6대, 7대, 8대, 9대 1979년 11.6에 의해서 사망할 때까지 무려 18년 동안 정치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1940년 만주 군관학교를 거쳐 육군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만주군 소위로 인관 관동군에 배치돼서 박정희 대통령의 이력과 관련돼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946년 귀국해서 육군사관학교 제2기로 졸업을 해서 1953년 장군에 진급되고 1961년 제2군 부사령관으로 재직된 중 5.16 군부 쿠데타를 주도하여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1961년 5.16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 18년 5개월 동안 최장 집권을 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데타로 상권을 완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건최고위 설치해서 의장에 취임하고 2년 7개월 동안 군정을 실시해서 정당, 사회단체 해체, 군사정부는 농어촌 고리체 정리, 부정축제자 처벌, 사회기풍의 확립운동, 재건국민운동본부를 설치, 생활간소화, 가족계, 문명대치사업, 통화개혁을 함으로 해서 또 국민들로부터 지지도 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함으로 해서 그 후에 경제계획을 착실하게 수행함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의 산업 근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63년 민정 이양 후
민선 대통령이 되어갔고 제3공화국의 통치권자가 되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1969년 삼선 개헌을 단행해서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1971년 헌법 효력의 일부를 정지시키고 국회 예산, 정당 활동 금지를 선포해서 유신헌법을 통해 제8대 대통령이 선출됨으로 해서 소위 유신시대가 개막되고 제4공화국이 소위 열리게 되었습니다. 유신체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막강한 것으로서 보장해 줌으로 해서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했습니다. 대통령 긴급조치로서 야당 인사, 민주인사, 지식인 등을 탄압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연간 10%를 넘는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서 국민소득도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중화공업을 육성시킴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중화공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대화에 힘써 한동안 남북 적십자 회담, 남북 조절위원회 회담 등을 열었고 당시에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을 북한에 비밀로 보내 김일성과를 면담을 해서 소위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남북 회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도 마련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정희는 1979년 유신체제에 항거하는 부마 사태,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소위 그 유신체제 반대 시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어났을 때 이와 같은 부마 사태에 대한 소위 처리 방식을 두고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차지철과 그리고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과 그리고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기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10월 26일 궁정동 만찬석상에서 자신의 부하였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기가 쏜 총탄에 맞고 서거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정책, 국가 지도 방향, 정치 사상, 정치 이념 등을 국민에게 끊임없이 전달하였으며 특히 경제개발 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성과는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소위 산업화의 대표적인 지도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62년부터 5년 단위로 수행된 경제개발의 개발 계획의 성공적인 달성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분명한 성취 목표에 따른 정책 선택과 의 강력한 추진력, 조국 근대화에 대한 구체적 주요 목표를 공업화를 통한 고도 경제 성장을 달성으로 정해서 어쨌든 이것을 이룩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선 개헌, 유신체제, 노동 탄압 등으로 인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습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에 소위 그 강력한 정치 체제의 운영만이 산업화를 할 수 있다고는 신념하에 이와 같은 삼선개헌, 유신체제, 노동 탄압을 했다고는 주장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민주정치는 상당히 후퇴한 그러한 역사적인 과는 우리가 나름대로 평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정 운영에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1960년대 말
안보 환경 악화와 미국의 안보 공약 불확실성이 커지자 자주 국방과 경제 발전을 중요한 국가 목표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은 교도적 기업가형 리더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도적 기업가형 리더십은 소위 국민들을 이끌어가면서 정치를 하는 일종의 훈장 스타일의 리더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소위 그 산업화를 이룩하는 데는 오늘날 CEO의 마인드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교도적 기업가형 리더십이 박정희 대통령이 발휘한 국가 경영의 리더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규하 대통령 1919년 원주에서 출생해서 2006년 사망했습니다. 도쿄 고등사범을 졸업하고 미 군정청 관리를 역임하면서 1967년에 외무부 장관이 되고 특히 1976년 박정희 대통령 유신체제하에 국무총리가 됨으로 해서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12.6 사태로 인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책을 맡게 됩니다. 동년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은 대통령의 직책을 수행한 지 8개월 만에 사임을 해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두환 당시의 보안사령관이 이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그만둔 후에 국정자문회의 의장을 역임했지만은 사실상 큰 역할은 하지 못했습니다. 12.6 사태 후 명목상의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정치 권력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있습니다. 역사적 격동기, 혼란기에 대통령직을 수행함으로 해서 사실상 명목상의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정치 실권은 없이 대통령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직에서 한 그러한 정책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런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그 당시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을 떠남으로 해서 그 당시의 정치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최규하 대통령은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1931년 태어났습니다. 호는 이래재단이라고 그러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전두환 대통령이 끝난 후에 자기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재단이 자기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래재단인데 이제 그것이 오히려 많은 그 정치 자금 또는 부정축제를 한 하나의 소위 그 모태가 됐기 때문에 이래재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후에 역사적인 그러한 그 불명예를 받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31년 경남 합천에서 출생, 육사를 졸업하고 대한민국 제11대 12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2.6 사태가 났을 때는 보안사령관이었는데 그 후에 정보부장서리,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12.6 사태 후 합동수사본부장, 1.21 군사반란을 주도했고 국보위 상임위원장 취임, 그리고 1981년 제11대 대통령 취임, 그 다음에 민주정의당 총재를 거쳐서 81년에 제12대 대통령이 취임됐습니다. 7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는데 대통령직 퇴임 이후 민주정의당 명의총재,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 등을 지내서
정치 권력을 오랫동안 더 향유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광주 민주화 운동 50 비리와 관련된 그러한 그 제목으로 인해서 백담사 운동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1995년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997년 12월 사면되었지만은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2,200억 원의 소위 그 벌금을 소위 그 부과받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분단과 안보, 질서와 안정, 산업화와 통일 강조, 억압적 배제 정책으로 대양 엘리트와 저양 세력을 관리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대유치에 노력을 했고 또 이것을 성공적으로 유치했습니다. 정책 결정 방식은 합의제를 배격하고 권위주의적 1인 독점제를 선호하고 하향적이고 위계적인 정책 체계를 채택했습니다. 명령과 지시, 복종과 충성을 절대시했습니다. 언론 통폐합, 삼청교육, 광주 민주화 항쟁 등의 역기능을 초래한 것은 특히 문제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은 최근 전두환 회고록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함으로써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TV나 또는 신문에서 이와 관련된 기사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방문 외교, 시찰과 접견, 스포츠 등 상징적 의식과 행사에 치중한 반면 경제는 전적으로 기술 관료에 의한 감독자형 특성을 지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12 사태, 5.17 비상조치, 5.18 광주 민주항쟁 등에서 보듯이 자신의 욕망과 신념에 의하여 국민들의 복종을 강요하고 특히 최근 회고록에서 기술한 5.18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문제로 특히 거기서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문제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제적 성격은 이전 박정희 대통령보다 강화되었으나 카리스마적 성향은 박정희 대통령보다 약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년제 단임제 대통령을 한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00억이라고 그러는 그러한 벌금이 부과되었는데 자기 자신은 2003년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어 추징금 2,200억을 낼 수 없다라고 해서 시중에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소위 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대통령인데 정치적 리더십은 저돌적 해결사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육사 시절에 축구 선수였는데 축구 주장으로서 소위 저돌적으로 공격해가는 그러한 스타일의 리더십을 정치 지도자로서 또 보여주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1932년에 출생했습니다. 대구에서 출생했고 육군사관학교 전두환 대통령과 육사 동기생입니다. 1981년 대장 예편을 했는데 1979년 12.12 사태 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측에 가담해서
12.12 사태의 주역으로 등장해서 수도 경비사령관에 임명됩니다. 1985년 제12대 총선에서 민정당 전국구의원에 당선되고 그 후 1987년 6월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돼서 소위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6.29 민주화 선언은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한다. 김대중 당시 야당 지도자를 가택연금에서 해제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소위 그 조치를 발표하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제13대 대통령이 당선돼서 1988년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이후 1990년 2월 당시 민주통일당 김영삼 총재, 신민주공화당 김종필과 함께 3당 통합을 통해서 민주자유당, 민자당을 출범시킵니다. 그래서 소위 3당 합당을 하게 되면서부터 당시 여소야대의 국회를 여소야대의 국회를 여대야소의 국회로 변화시켜서 정치 권력을 더욱더 강화시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국교 수교, 중국과의 국교 수교 등등을 통해서 북방 외교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는 상당한 공이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1995년 부패 혐의로 구속돼서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987년 6.25 민주화 선언과 10월 국민투표에서 개정된 헌법에 따라 실시된 대선을 통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6.29 민주화 선언은 직선제, 헌법 개정 등등 그리고 정치 지도자의 석방 등등과 같은 경우를 구속된 정치 지도자의 석방 등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는 한국 민주화의 소위 그 기틀을 나름대로 제공한 하나의 선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4대 총선에서 여소 야대 현상이 된 것을 소위 3당 합당을 통해서 여대 야소로 만들고, 그러나 여소 야대 시절 야당과 공조 5.0 총선을 촉구하는 어떠한 그 정치적도 나름대로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보통 사람들의 시대라고 그러는 구호하에 권위주의 청산을 하는데 상당히 기여했습니다. 복지와 분배 등의 서민 생활과 서민 기호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그런 성원 지향형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6.29 선언, 중간평가 유보, 3당 합당 과정에서 정치사의 마찰과 긴장을 완화시키고 국민적 응징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국민의 의사를 따르고자 했던 점에서는 민주적 성향을 지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노태우 대통령의 정치 성향을 때로는 불태우라고 그러는 소위 이름하에 그러니까 아주 유연한 물 흐르는 같이 그 당시 상황에 적절하게 적응하는 그 리더십을 보였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든 주요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소극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리더십은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는 테니스를 좋아했다고 그러는데 테니스에서 적극적인 공격형이 아니라 방어형.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 치는 때를 기다려서 승부를 가지는 그러한 그 방어형의 테니스
운동선수 스타일을 정치력에서도 정치 리더십에서도 보여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단의 능률이 저하되는 자유방임형 리더십. 아마 어떻게 보면 물태우 리더십이라고 그러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런 리더십은 소극적 상황 적응형 리더십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은 물론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한국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데 있어서 노태우 대통령의 유연한 소위 그 리더십이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확립하는 데는 나름대로 상당히 기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그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